박준호 씨, 마지막까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동생을 아셨어요? 알다뇨. 우리가 목숨을 비쳤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애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애였는데 못하는 척 한 겁니다. 무슨 소립니까? 우리 준호가 왜 그런 연기를? 당신들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라고요? 금고 아직 안 여셨죠? 그 안에 박준호 씨의 진짜 삶이 있습니다. 평생 못난 아들이라 욕먹던 남자. 하지만 금고가 열리는 순간 모든 진실이 바뀌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름 장마가 끝나갈 무렵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아래에는 늘 같은 얼굴들이 모여 앉았다. 70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거나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 그곳에서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화제거리가 하나 있었다. 박준호 그놈 말이야. 누군가 그 이름을 꺼내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쯧쯧 40이 넘어서도 저 모양이니 부모 속만 썩이고 있어. 박준호. 마을 이장 박만석의 막내 아들.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였다.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술만 마시고 집에서 빈둥거린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혀를 찾고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 나이에 뭐 하나 이룬 게 없다니. 형님들은 다 잘 사는데 혼자만 저 꼴이야. 박준호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다. 큰형 박준수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다. 둘째 형 박준석은 대학 교수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명절 때마다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내려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두 형제. 그들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였고 동시에 준호에게는 끝없는 비교의 잣대였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사람들은 준호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준호 자신도 어쩌면 그 말에 동의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준호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아침 9시쯤 일어나 느릿느릿 세수를 하고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는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식탁 위를 맴돈다. 식사를 마치면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마을 어기 슈퍼 앞 평상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저녁이 되면 소주 한두 병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와 홀로 방에서 술을 마신다. 그의 얼굴은 40대 중반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쳐 보였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어깨는 늘 축 처져 있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평소처럼 슈퍼에서 소주 2병을 샀다. 슈퍼 주인 김씨 아주머니는 준호에게 말을 건넸다. 준호야, 요즘도 일 안 해? 준호는 잠시 멈칫했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직은요. 에휴,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슈퍼를 나섰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김씨 아주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준호가 왜 일을 하지 않는지, 왜 술을 마시는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고 준호 역시 말하지 않았다. 15년 전 준호는 서울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다. 그는 요리에 재능이 있었고 손님들의 평판도 좋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와 동시에 찾아온 아내의 병. 준호는 아내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가게를 팔았고 모든 빚을 짊어졌다. 2년간의 투병 끝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준호는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준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다.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죄책감과 상실감이 그를 짓눌렀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벌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겉모습만 보았다. 술 마시고 빈둥거리는 준호. 그것이 전부였다. 그날도 저녁이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소주를 따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언제쯤 정신 차릴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글쎄, 저놈은 정말 아무것도 못해. 아버지의 한숨 섞인 대답. 준호는 소주잔을 입에 가져다 댔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누렇게 변색된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와 함께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밥 먹어라.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준호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미안합니다. 잠시 정리할 게 있어요.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설명도 연락처도 없었다. 어머니는 쪽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소식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다. 박준호가 사라졌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도망친 거 아니야? 빚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머니의 표정이 달랐다. 그녀는 쪽지를 가슴에 품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 준호가 떠난 그날 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박준호가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탔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고 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준호가 집을 나간 지 정확히 32일째 되던 날 마을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박만석 이장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기다린다기보다는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만석 씨 계십니까? 낯선 목소리였다. 만석은 손을 털고 일어나 대문을 열었다. 밖에는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젊은 경찰관과 중년의 경찰관.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무슨 일이십니까?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상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중년 경찰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박준호 씨와 가족관계이신가요? 네, 제 아들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경찰관들 앞에는 만석과 그의 아내 김순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순자는 이미 불안한 표정으로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중년 경찰관이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박준호 씨께서 3일 전 서울 한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발견이라니. 그게 무슨... 신원 확인 결과 박준호 씨가 맞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순자는 입을 벌린 채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만석은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만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정확한 사인은 익사로 추정됩니다. 현장 상황과 유류품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찰관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만석은 알아챘다. 스스로 그런 겁니까?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순자가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만석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다. 해가 지기도 전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준호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정자나무 아래에 모인 노인들은 또다시 수군거렸다. 에이, 결국 그렇게 갔네. 뭐 예상했지. 저렇게 살면 술만 처먹고 일도 안 하고 그러더니 결국. 그들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보다는 일종의 확증 편향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들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한 어조였다. 슈퍼 앞에 모인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였다. 쯧쯧,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래도 이제 걱정은 덜으셨겠네. 뭐, 저 나이에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말끝을 흐리는 그들의 표정에는 동정보다는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장례식장은 마을 인근의 작은 병원에 마련되었다. 3일장. 빈소에는 준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준호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 사진 속에서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무기력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대부분은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 뒤 빈소를 나갔다. 몇몇은 뒤에서 작게 속삭였다. 영정 사진은 참 잘생겼네. 옛날엔 저랬구나. 에휴, 인생 참. 알 수가 없어. 서울에서 내려온 큰형 박준수와 둘째 형 박준석은 빈소 한쪽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준수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고 준석은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무렵 빈소에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짧게 깎은 머리에 거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몸에는 작업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다. 그 남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지.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저는 준호 형님한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신세를요? 네. 제가 길 잃었을 때 형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나 빈소를 나갔다. 만석과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 역시 영정 앞에서 한참을 기도하듯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준호 씨, 좋은 분이셨어요. 여성은 작게 중얼거리며 빈소를 나갔다. 그날 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젊은 청년, 중년 부부, 노부부, 심지어 학생처럼 보이는 이들까지. 그들은 모두 준호를 알고 있었고 준호에게 빚을 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준수는 그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는 빈소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먼저 나온 중년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제 동생을 어떻게 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다. 형님은 저희를 구해주셨습니다. 구해주셨다니요?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님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비비며 말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리려고요. 준수는 더 묻지 못했다. 남자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이다. 이튿날 아침 빈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한꺼번에 여러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거칠지만 진지한 표정,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 그중 한 명이 만석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준호 형님은 저희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만석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형님은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돈도 받지 않으시고 그저 도와주셨어요. 길 잃은 사람들이라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형님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다. 준석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준수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빈소는 조문객들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다. 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야? 준호가 저런 사람들을 알았다고?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조문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절을 올리고 조용히 빈소를 떠났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빈소에 혼자 남은 만석은 준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그는 아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아니, 알려고 노력이나 했던 것일까? 준호야, 너는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거니?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에 대해 궁금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들은 떠났고 진실은 안개 속에 묻혀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빈소는 더 고요해졌다. 준수와 준석은 빈소 밖 복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 우리 동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 준석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래. 난 동생이 그냥 실패한 인생인 줄만 알았어. 준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근데 오늘 본 사람들 뭔가 다르잖아. 동생을 정말 존경하는 눈빛이었어. 그게 더 괴로워. 우리는 동생을 무시했는데 저 사람들은 동생을 영웅처럼 기억하고 있어. 두 형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준수는 천천히 일어나 빈소로 들어갔다.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준호야. 형이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영정 속 준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3일장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그리고 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것일까? 발인을 마친 지 3일째 되던 날, 만석은 준호가 사용하던 창고 문을 열었다. 오래된 나무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에서는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나왔다. 창고는 집 뒤편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는 낡은 책장과 몇 개의 상자 그리고 오래된 가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만석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를 비추며 작은 입자들을 공중에 떠오르게 했다. 순자가 뒤따라 들어왔고 서울에서 내려온 준수와 준석도 함께였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다. 준호가 여기서 뭘 했는지 난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 만석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다. 아들이 사용하던 공간인데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창고 안은 예상보다 정리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법률 서적, 심리학 책, 사회복지 관련 도서들. 마을 사람들이 알던 술만 마시는 준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준수는 책장 앞에 서서 책 제목들을 훑어보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중독 심리의 이해, 가족 상담 실무.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동생이 이런 책을 읽었다고? 책들은 단순히 꽂혀만 있는 게 아니었다. 여기저기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누군가 이 책들을 정말 열심히 읽고 공부했다는 증거였다. 순자는 책상 위를 살펴보았다.
먼지가 쌓인 노트북 한 대와 몇 권의 공책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공책 하나를 집어들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준호의 필체로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다. 김씨 살해 마이너스 남편 폭력, 아이 2명, 긴급 보호소 연결 필요. 이씨 살해 마이너스 알코올 중독, 가족 상담 진행 중, 재활센터 입소대기. 박씨 살해 마이너스 가출 청소년, 쉼터 연계 완료. 메모는 수십 페이지에 걸쳐 이어졌다. 각각의 사례마다 날짜와 진행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석이 다가와 공책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상담 기록 같은데. 준호가 상담을 했다는 건가요? 준석이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준수는 창고를 더 살펴보기 시작했다. 책장 뒤편이 이상하게 보였다. 책장과 벽 사이에 미묘한 틈이 있었다. 그는 책장을 옆으로 밀었다. 생각보다 쉽게 움직였다. 책장 뒤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낡은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여기 금고가 있어요. 준수의 말에 모두가 모여들었다. 금고는 30cm 정도 크기의 소형 금고였다. 표면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자물쇠는 비교적 깨끗했다. 누군가 최근까지 사용했다는 증거였다. 비밀번호가 있네. 금고 앞면에는 4자리 다이얼이 있었다. 알파벳으로 된 다이얼이었다. 뭐로 맞춰볼까요? 준석이 물었다. 만석은 몇 가지를 시도해 보았다. 준호의 생일, 가족들의 생일, 집 전화번호 뒷자리. 모두 틀렸다. 순자는 금고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MOM. 한번 맞춰봐요. 엄마요? 준호가 어렸을 때 항상 나한테 엄마 그랬어요. 영어로 MOM이라고 쓰는 것도 좋아했고. 만석은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다. M-O-M. 마지막 글자를 맞추자 금고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열쇠가 풀리는 소리였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다. 첫 번째 서류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준호 명의의 계좌였다. 만석은 천천히 내역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계좌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그리고 그 돈은 거의 즉시 다른 곳으로 출금되어 있었다. 출금 내역에는 긴급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쉼터 후원금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준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영수증 뭉치였다. 병원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상담센터 이용 영수증. 모두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동생이 이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감사 편지였다. 손으로 쓴 편지들이 수십 통 있었다. 준호 씨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만석은 금고 바닥에 놓인 마지막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한 장의 편지지였다. 준호의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족은 내가 지킨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5년 전 준호가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바로 그 해였다. 만석은 편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준호가 매일 술을 마셨다고 생각했다.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준호는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수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동생은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는 대체 뭘 본 거지? 만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15년 동안 아들을 오해했다. 아니, 오해를 넘어 무시했다.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준석은 금고 안을 더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더 있었다. 그는 수첩을 꺼내 펼쳤다. 수첩에는 준호가 도운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이름과 간단한 메모, 그리고 현재 상태. 김민수 마이너스 알코올 중독 치료 완료. 현재 재활센터에서 상담사로 근무 중. 이영애 마이너스 가정폭력 피해. 이혼 완료. 자녀 2명과 안정적 생활 중. 박철수 마이너스 노숙생활 탈출. 현재 건설 현장 근무 중. 명단은 50명이 넘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준호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을, 어떤 이에게는 상담을, 어떤 이에게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동생은 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어요. 준석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했다. 순자는 감사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편지들 속에서 준호는 형님, 선생님, 은인으로 불렸다. 마을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불렸던 그 아들이 다른 곳에서는 영웅이었던 것이다.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마을이 보였다. 평화로운 마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마을.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준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준수는 중얼거렸다. 뭐라고? 만석이 물었다. 아버지, 우리도 동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준수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담겨 있었다. 나도 동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죠. 근데 동생은 나보다 훨씬 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준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자랑했지만 동생은 사람을 살렸어요. 순자는 준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다. 가족은 내가 지킨다.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순자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만석은 어렴풋이 짐작했다. 준호는 가족이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의 일을 숨겼던 것이다. 가족들이 이상한 일에 휘말릴까봐, 위험한 사람들을 만날까봐. 준호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어. 만석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까봐. 준수는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났다. 동생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왜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왜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창고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준호가 남긴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서류, 편지, 메모. 그 모든 것이 준호가 살았던 삶의 증거였다. 준석은 노트북을 열어보았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 그는 금고 비밀번호와 같은 MOM을 입력했다. 노트북이 켜졌다. 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떠 있었다. 폴더 이름은 기록이었다. 그는 폴더를 클릭했다.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다. 각각의 파일은 준호가 도운 사람들의 사례였다. 아버지,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준석의 말에 모두가 노트북 앞으로 모였다. 그는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것은 준호가 쓴 일기 같은 것이었다. 오늘 김 씨를 만났다.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고 한다. 내일 보호소에 연락해야겠다. 이 씨가 드디어 술을 끊었다. 3개월 만이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박 씨 아들이 학교로 돌아갔다. 엄마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일기는 15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준호가 고향에 돌아온 바로 그날부터. 그리고 마지막 일기. 한 달 전 준호가 집을 떠나기 직전에 쓴 글이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았다. 그들을 돕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는 부족했다. 나 자신마저 지쳐버렸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정리하기로 했다. 순자는 그 글을 읽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만석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준수와 준석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준우는 혼자 너무 많은 것을 짊어졌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상처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견뎠다. 그리고 결국 버티지 못했다. 창고 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네 사람은 여전히 창고 안에 앉아 있었다. 준호가 남긴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들은 깨달았다. 준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만석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몰라봤구나. 하지만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석양빛만이 창고 안을 붉게 물들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준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준수는 노트북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창고 안은 형광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만석과 순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준석은 옆에서 형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고 있었다. 형, 이거 뭐야?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면에는 극비라고 표시된 폴더가 있었다. 준수는 마우스를 움직여 폴더를 클릭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MOM을 입력했다. 틀렸다. 다른 걸로 해봐. 준석이 말했다. 뭐로 하지? 준수는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FAMILY를 입력했다. 폴더가 열렸다.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만 있었다. 파일명은 최종 보고서 PDF였다. 준수는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다. 첫 페이지 상단에는 경찰청 로고가 찍혀 있었다. 경찰청? 준석이 중얼거렸다. 문서 제목은 이랬다. 불법 사채 조직 백호파 수사 협조자 최종 보고서. 협조자명 박준호. 두 형제는 숨을 멈췄다. 준수는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움직여 문서를 스크롤했다. 보고서는 6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본 보고서는 협조자 박준호 당시 34세가 불법 사채 조직 백호파 내부에 잠입하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백호파는 이 지역 일대를 장악한 사채 조직으로 고리대금, 폭력, 협박을 일삼으며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특히 농촌 지역 노인과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준수는 문서를 읽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동생이 잠입 수사를 했다고? 말도 안 돼. 준우는 경찰도 아니잖아. 준석이 말했다. 하지만 문서는 계속되었다. 협조자 박준우는 조직의 신뢰를 얻기 위해 스스로 무능한 사람으로 위장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수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위장? 그럼 동생이 일부러?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문서는 더 구체적이었다. 협조자는 조직이 자신의 가족을 타깃으로 삼으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박만석부, 김순자모, 박준수형, 박준석형에 대한 협박 계획이 포착되었다. 이에 협조자는 스스로 가족과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다. 마을 내에서 쓸모없는 사람, 실패한 인생으로 인식되도록 행동 패턴을 조정했다. 이는 조직이 그의 가족에게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준수는 화면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못했다. 동생이 우릴 지키기 위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문서는 계속 이어졌다. 협조자는 6년간 조직 내부에서 활동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
조직원 명단 47명, 불법 대출 피해자 목록 238명, 자금 세탁 경로 15개, 폭력 사건 증거 자료 다수, 협조자의 협조로 인해 본 수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백호파 조직원 전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 준석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한 달 전, 준호가 집을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다. 최종 작전 실행일 20xx년 x월 x일, 작전명 백호 소탕, 협조자 박준호의 최종 증언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직 거점 5곳을 동시 급습, 조직원 47명 전원 검거, 피해자 구제 작업 진행 중,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본 작전의 성공은 전적으로 협조자 박준호의 헌신 덕분이다. 준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고를 걷다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준석도 고개를 떨구었다. 동생은 6년 동안 준수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무시하고 욕하고 쓸모없다고 말하는 동안 동생은 우릴 지키고 있었어. 준석이 말을 이었다. 두 형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만이 창고 안을 채웠다. 준수는 다시 노트북 앞으로 갔다. 더 있어. 파일이 하나 더 있어. 폴더 안에는 음성 파일 하나가 더 있었다. 파일명은 가족에게 mp3였다. 이거 들어야 할 것 같아. 준석이 말했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을 클릭했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어서 들린 목소리. 준호의 목소리였다. 형, 누나, 엄마. 순간 두 형제는 숨을 멈췄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 녹음을 듣고 계시다면 아마 모든 게 끝났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6년 전부터 이 마을을 괴롭히던 사채 조직과 싸워왔어요. 경찰 협조자로서요. 처음엔 단순했어요. 그냥 나쁜 사람들을 잡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노린다는 걸 알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들이 서울에서 성공한 거, 아버지가 이장인 거, 그게 다 표적이 되는 이유였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우리 가족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실패한 인생이면 조직은 우리 가족에게 관심을 끊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빈둥거리는 척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욕하게 만들었어요. 형들도 부모님도 모두가 저를 실망하게 만들었어요. 준석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준수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응시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형들이 나를 볼 때마다 실망하는 표정. 엄마가 한숨 쉬는 소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야 가족들이 안전했으니까. 나는 원래 이런 놈이라 생각해도 좋아요. 준호가 말했다. 형들처럼 성공하지 못한 놈.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놈.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나는 형들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없었어요. 좋은 직장에 다닐 수도 없었고, 하지만 가족들은 지킬 수 있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준호가 말했다. 조직은 무너졌어요. 더 이상 가족들을 위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안전해요.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역할은 끝났으니까. 준석이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형, 누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부디 행복하세요. 녹음이 끝났다.
스피커에서는 다시 잡음만 흘러나왔다. 창고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준석도 벽에 기대 눈물을 흘렸다. 동생아. 준수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준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미움받기를 선택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형, 이거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해. 그래. 알아야 해. 모두가 알아야 해. 준수가 대답했다. 두 형제는 노트북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밤은 깊었지만 그들은 기다릴 수 없었다. 부모님이 알아야 했다. 준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집에 도착했을 때 만석과 순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준수가 노트북을 식탁 위에 놓았다. 이거 들어보셔야 해요. 준수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형, 누나, 엄마. 순자는 준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만석은 주먹을 쥔 채 녹음을 들었다. 녹음이 끝났을 때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준호야. 우리 준호야. 만석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내가 못난 아비였어. 네 사람은 한밤중에 거실에 모여 앉아 울었다. 준호가 남긴 진실. 그것은 너무 무겁고 너무 슬펐다.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동생, 넌 영웅이었어. 우리의 영웅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근데 우린 너를 몰라봤어. 준석이 말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준호는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순자는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서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다. 가족도 준호도.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엄마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만석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 아들,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 이날은 어제와 같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준호가 누구였는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결심했다. 준호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그가 영웅이었다는 것을, 그가 가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준호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준호가 떠난 지 2주가 지났다. 마을에는 가을이 찾아왔다. 논에는 황금빛 벼이익이 고개를 숙이고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다. 모든 것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박만석의 집만은 달랐다. 거실 한쪽에는 준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준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자는 매일 아침 그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말없이 앉아 있곤 했다. 만석은 예전처럼 마을 어귀를 오가며 이장일을 했지만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준수와 준석은 서울로 돌아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를 반복했다. 형제는 준호가 남긴 자료들을 정리하며 동생이 살았던 삶의 흔적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이제야 동생을 알아가고 있었다. 너무 늦게. 그날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마을에 들어왔다. 검은색 세단.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짧게 깎은 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노인에게 물었다. 실례합니다. 박만석 이장님 댁이 어디인가요? 노인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 누구야? 모르겠는데.
정장 입은 걸 보니 관공서 사람 아닐까? 남자는 박만석의 집 앞에 섰다.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순자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경찰서 강력팀 형사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경찰이요? 무슨 일로? 박준호 씨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에는 만석, 순자, 그리고 마침 내려와 있던 준수와 준석이 앉아 있었다. 이정훈 형사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먼저 준호 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준호 씨가 저희와 함께했던 수사에 대해 정식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석이 조용히 물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고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말씀드리기가 조금 더 쉽겠네요. 준호 씨는 6년간 저희 수사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금 여러분 모두 위험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위험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는 서류를 펼쳤다. 베코파라는 조직은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깃을 정하면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가족들을 노렸죠. 박만석 이장님 댁도 그들의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두 아들, 지역 이장인 아버지. 완벽한 타깃이었습니다. 준수는 주먹을 쥐었다. 준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준호 씨는 우연히 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협조자가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다.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조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준호 씨는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일부러 일을 안 하고 술을 마시고 무능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조직이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6년 동안 준호 씨는 조직 내부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누가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어떤 방식으로 협박했는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한 달 전 마침내 저희는 조직을 소탕했습니다. 준호 씨가 제공한 증거로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피해자 238명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준호 씨 아니었으면 이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동생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까? 형사는 고개를 숙였다. 저희도 그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자면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6년간 조직 내부에서 지내며 준호 씨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폭력, 협박, 절망하는 사람들, 그걸 막지 못하고 지켜만 봐야 했던 시간들, 게다가 가족들에게 오해받고 무시당하는 것까지 아마도 그 모든 게 너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형사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준호 씨가 받을 예정이었던 감사장과 포상금 관련 서류입니다. 유가족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준호 씨를 기억할 것입니다. 영원히. 형사는 일어나 깊이 인사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형사가 떠난 후 네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만석은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장이 들어 있었다. 고 박준호 씨의 헌신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준수는 감사장을 들여다보다가 눈물을 흘렸다.
준석도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순자는 준호의 영정사진 앞으로 갔다. 무릎을 꿇고 앉아 사진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하나도 몰랐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우릴 지키고 있었는지, 엄마는 몰랐어. 만석도 아내 옆에 앉았다. 그는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빠도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못난 아비였어. 그날 저녁 소식은 마을에 퍼졌다. 형사의 방문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고 곧 마을 전체가 알게 되었다. 준호가 영웅이었다는 것을, 그가 마을 사람들을 지켰다는 것을. 정자나무 아래 모인 노인들은 침묵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한 노인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정말 잘못 봤네. 다른 노인이 대답했다. 맨날 욕만 했는데 그 사람은 우릴 지키고 있었구만. 그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다. 슈퍼 앞에 모인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저번에 준호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에휴, 우리가 참 사람을 너무 겉모습만 봤어. 마을은 조용했다. 평소처럼 수군거리는 소리가 없었다. 모두가 준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편견을 반성하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박만석의 집을 찾았다. 먼저 온 사람은 정자나무 아래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준호의 영정 앞에 조용히 절을 올렸다. 준호야, 우리가 미안하다. 한 노인이 말했다. 우리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이어서 슈퍼 김씨 아주머니가 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영정 앞에 앉았다. 준호야, 아줌마가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준호에게 사과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미안하다고, 몰라봤다고. 준수와 준석은 준호의 창고를 다시 찾았다. 그들은 동생이 남긴 것들을 정리하며 동생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책장에 꽂힌 책들, 메모로 가득한 공책들, 사람들의 감사 편지들. 형, 우리 동생한테 정말 못했어. 준석이 말했다. 그래, 우린 동생을 무시했어. 성공하지 못했다고, 쓸모없다고. 준수가 대답했다. 근데 동생은 우리보다 훨씬 큰 일을 하고 있었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두 형제는 준호가 도운 사람들의 명단을 보았다. 50명이 넘는 이름들. 각각의 이름 뒤에는 준호의 메모가 있었다. 김씨 마이너스 이제 웃을 수 있게 됨. 이씨 마이너스 가족과 재회함. 박씨 마이너스 새로운 직장 찾음. 준호는 그들의 행복을 기록했다.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동생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준수가 중얼거렸다. 한 달 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마을 어귀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금해서 만든 것이었다. 추모비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고 박준호를 기리며 마이너스 우리를 지킨 조용한 영웅. 제막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만석과 순자, 준수와 준석이 앞에 섰다. 마을 이장 만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준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묵념했다.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를 흔들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준호의 방에 들어갔다. 방은 준호가 떠난 그날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준호와 가족들이 있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우릴 사랑했는지. 넌 못난 아들이 아니었어. 넌 우리의 자랑이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다. 만석은 창고로 갔다. 준호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냈다. 가족은 내가 지킨다. 그는 편지 뒷면을 보았다. 거기에는 그가 미처 보지 못한 문장이 하나 더 있었다. 못난 아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못난 척했다. 만석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야, 아빠가 이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창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고맙다 아들아. 우릴 지켜줘서. 시간은 계속 흐른다. 준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배웠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자신만의 이유와 사연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준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많았다. 구해진 사람들, 깨달은 가족들, 그리고 변화된 마을. 영정사진 속에서 준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말하는 것처럼.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코스모스가 흔들렸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따뜻한 빛이 내려왔다. 못난 아들은 없었다. 다만 가족을 너무 사랑한 아들이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주변 누군가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